뉴욕 증시가 또다시 하락 마감을 하면서 변동성 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FOMC의 후폭풍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주가 내용 좀 살펴보더라도 기술주 쪽에 아무래도 하락률이 더 깊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자, 그런 식으로 분석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FOMC에서는 금리를 더 오랫동안 더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다 라는 이런 뉘앙스를 풍겨하기 때문에 기술주들에게는 굉장히 이런 내용들이 악재로 작용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자, 미국 증시 상황들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국내 증시 속에서는 가장 많이 최근에 하락한 종목이 네이버와 카카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줄여서 네카오라고 얘기하는데, 이 네카오가 지속적으로 많이 하락한 이후에 잠깐 단기적 반등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네, 그 시점을 이용해서 개인 투자자들은 또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물타기가 됐든 신규 매수가 됐든 단타가 됐든지 간에 지금 시점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 맞겠는가라는 부분에 의구심이 좀 드는데요. 이 부분도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주식시장에 돈 가뭄이 지속되고 있다. 이른바 돈맥 경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식시장에서 별 볼일 없어 라는 생각 때문에 튀어나가는 거죠. 어디로 가요? 예금하고 적금, 그리고 채권시장까지 자금들이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수십조 원에 이르다 보니까 주식시장으로서는 상당히 뼈아픈 그런 자금 이탈을 봐야 되는데, 자, 이런 내용들은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1월 4일 금요일입니다. 자, 미국 시장이 또 한 차례 변동성을 겪었죠. 자, 일제히 하락 마감이 되는 모습입니다. 다우지수도 마이너스 0.46%, 나스닥은 더 많이 빠졌어요. 마이너스 1.73%.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게 있습니다. 다우지수는 오늘 양봉이에요. 네, 이 다우와 나스닥 모두 마이너스 하락 출발했었는데, 다우지수는 꾸준하게 회복을 해 나가면서 그래도 오늘 장중에는 플러스 상황도 좀 보여줬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장 막판에 조금 더 밀리긴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마이너스 0.46 양봉 마감이 됐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하락 출발한 이후에 계속 변동성을 그 위치에서 내려갔다 올라갔다 보이다가 결국엔 더 떨어져서 끝났어요. 자, 이것은 어떻게 의미가 있느냐면, 경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다지 큰 걱정하지 않아요 라는 부분입니다. 자, 다우지수가 올라가는 내용들, 다우지수가 그래도 잘 버티고 있는 내용들은 경제에 대한 상황에서는 그다지 큰 부담은 없는 것 같아요 라는 식의 뉘앙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경기가 좋건 나빠지건 뭐건 관계없이 그냥 기술주들의 움직임들이 안 좋다라고 봐야 되는 모습입니다. 자, 기술주들이 안 좋은 이유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FOMC에서 금리를 올린다. 금리를 더 오랫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 이것은 기술주 기업들 또는 이제 그 자금을 좀 빌려서 사업을 하는 그런 기업들에게는 차가운 겨울이 오고 있음을 의미하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잠깐 지나가는 어떤 그런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괴롭힐 수 있다. 지속적으로 나에게 뭔가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식의 느낌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주들이 그런 부분에 의해서 실적 감소라든지 앞으로 업황이 조금 축소된다든지 등등의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것은 아무래도 증시 쪽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기업들이 이게 버틸 수 있는 수준까지는 대응이 돼야 될 텐데, 이렇게 5% 정도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금리 수준이라면 조금 부담되는 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연준이 너무 과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재료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연준 이야기가 많아요. 네, 지금 주가가 하락하는 그 이유가 바로 연준 때문이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고, 심지어는 파월, 요즘에는 파월 욕하느라고 입이 다 아플 정도. 요즘에 술 마시면은 안주 대신 노가리 대신에 파월이 올라온다는 얘기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 속도를 줄일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뭐 좋은 소식이라고 전해집니다. 근데 여기서 끝났으면은 참 시장이 오늘까지도 상승 랠리 계속 이어갔을 텐데 한마디 더 합니다. 이르면 다음 회의가 될 수도 아니면 그 다음 회의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좋았어. 그런데 최종금리가 더 많이 올라갈 것이다. 최종금리 수준이 지난번 예상한 것보다 더 높아질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게 이렇게 보면은 글쎄요. 뭐 12월에 또는 이제 내년 2월이죠. 내년 2월에 바로 금리가 금리 인상 폭이 좀 줄어들 수 있다. 금리 인상은 계속될 거니까 그거는 뭐 인하에 대한 그런 얘기는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인상은 지속될 수 있지만 이 폭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게 뭐 당장 12월 달부터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 건데, 최종 금리 수준이 더 높아진다라는 것은 뭐 0.5, 0.25를 예상했었다라면 0.5, 0.5가 될 수도 있고 0.5, 0.25가 아니라 0.75, 0.5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가는 거라서 일단은 니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금리가 더 높아질 거야. 그러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금리 수준에 맞춰가지고 비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실적 예상치라든지 이게 써놨을 텐데 금융 비용이 더 늘어난다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실적이 더 나빠질 수밖에 없겠네? 그럼 가이던스가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기업들의 실적 예상치들이 꺾이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최종금리가 기존에 예상했던 게 4.6% 정도였는데 이것보다 높아져서 5% 찍을 것이다. 자, 미국의 금리가 5%를 찍으면 우리나라는 얼마 찍어야 돼요? 적어도 5.5에서 6%는 찍어준다는 얘기인데 미국이 그렇게까지 이거 일시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일시적으로 5%. 이 정도는 그래도 한번 경험을 해보고 감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5%대를 유지한다, 또는 5%대 이상에서도 더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요거는 굉장히 큰, 시장에 충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급작스럽게 올리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인데, 급작스럽게 올린 것을 계속 이어간다. 이러면은 기업들이 상당히 힘들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준에게 지금 반발하는 그런 움직임도 나오고, 뭐 경기 침체도 나오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또 이제 구인난에 또 시달리고 있다는 얘기죠. 네. 기업들이 투자를 계속 하고자 하는데, 사람들이, 뭐, 배가 불렀어. 난 괜찮아. 난 회사 취직 안 해. 이런 식으로 또 나오고 있어서, 고용지표가 계속 좋아요. 네. 고용지표가 계속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일자리 구하면 바로바로 취직되니까 좋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낮춰줄 이유가 없다라고 되는 겁니다. 야, 이게 진짜 웃기네요. 경제 지표가 좋아지면서 금리 인상을 더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렇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튼튼하지 못했던 그런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다 뒤로 낮아빠지는 형태가 벌어지다 보니까 진짜 거품을 걷어내기에 딱 좋은 그런 정책적인 부분들이 현재 시장에 들어와 있다라고 보실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부실한 기업들은 떨고 있다가 귓방망이를 맞고 나가 떨어지는 거고요. 멀쩡한 기업들은 그게 뭐 어째서 이게 되는 거 될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부동산 같은 경우도 내 집을 내 돈 주고 샀어. 뭐 그러면은 난 관계없어. 빚 없이 샀으면 집값이 떨어지든 올라가든 어쨌든 내가 살고 있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을 테니까요. 대신에 빚을 내 가지고 집을 샀어요. 그러면은 금리가 올라가는 게 이게 하루하루가 피 마르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영국의 중앙은행도 금리를 0.75%포인트 인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만 지금 0.5% 인상하고 있는데 0.5% 인상해서 이제 안 될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우리는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근데 미국은 한 번 더 남았어요. 지금 미국하고 금리 차이가 1% 정도까지 벌어졌는데 우리가 0.5로 올린다. 그럼 0.5 벌어지잖아요. 근데 12월 달에 만약에 0.75를 또 한다. 그럼 1.25가 벌어집니다. 미국하고 이 정도 벌어지게 되면 자금 이탈이 안 일어나면 안 돼요. 그냥 자금 이탈이 일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최소한 현재 수준을 유지하려면 0.75는 우리가 또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0.75를 과연 할 수 있겠는가? 야, 이렇게 되면 점점 더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왜냐면 아까 조금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자금이 이탈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만약에 우리나라 기준금리도 4%대를 지금 찍어버린다. 그렇게 되면 자금 이탈이 계속 더 세게 일어날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기업들 실적 발표가 있었던 것들도 시장에 영향을 좀 줬습니다. 기술주들 움직임들이 별로 좋지 않아요. 자, 모더나가 지금 예상치를 밑도는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주가 하락하는 모습이 좀 있었죠. 그리고 뭐 코로나 백신의 매출액 전망치도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거의 끝나간다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백신에 대한 어떤 그런 매출 기대 이런 것들은 좀 없다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전기 트럭 업체 니콜라가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0% 이상 폭락세를 보이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퀄컴 같은 경우도 예상치에 부합하는 실적이었습니다만 네, 주가는 7% 이상 하락하는 모습. 펠로톤의 주가도 요거는 괜찮네요. 네, 회사의 분기 손실액이 예상보다 컸지만 8% 이상 올랐고요. 근데 켈로그의 주가는 회사가 예상치를 웃도는 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8% 이상 하락했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네, 기업들이 실적이 들쭉날쭉. 여기다가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의 정조 공장이 완전 봉쇄에 들어감에 따라서 완전히 악재로 급락세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 주말에만 하더라도 그래도 좀 좋은 흐름 보였는데 지금 계속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지금 정조 공장이 전 세계 아이폰 생산 약 7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하니까 이게 전면 봉쇄에 들어가게 되면 애플은 완전히 마탱이 가는 거겠죠? 자,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지만, 우리나라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애플이 못 나가면, 우리가 또, 이거 좀 괜찮겠네? 라고 생각이 좀 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겐 기회가 될 수 있는 내용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는 애플에 또 납품하는 기업들도 있잖아요. 그럼 그 기업들은 또, 네, 힘든 시간이 될 수도 있겠고, 뭐 이런 막 복잡한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인데, 역시, 뉴욕 증시 전문가들도 높은 금리가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기업들 실적은 더 우울한 편이죠. 자, 국내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 이런 부분을 그대로 반영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금이 계속 이탈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시장의 거래량은 돌지 않고요. 기업들의 실적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주가를 과연 올려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딜레마에 많이 빠지는 모습이겠죠. 뭔가 해외 시장에서 좋은 소식이 나오게 되면 괜찮겠다 싶기도 한데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개인들은 자꾸 빠져나가요. 근데 재밌는 거는 개인들이 빠져나가는 자리에 누가 들어가요? 외국인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어요. 기관은 참여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자금을 계속 외국인들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지난 3일 동안 외국인들이 무려 1조 원 넘게 사들였습니다. 어마어마한 물량이에요. 자, 3일 동안 1조 원이라면 어마어마한 물량이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만큼 개인이나 기관이 빠져나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그 빠져나간 자리를 외국인이 메꾸고 있다는 거. 자, 지금 저는 약간, 네. 그래서 마음이 좀 불편해요. 외국인들이 좋은 기회, 좋은 가격대에 우리 종목들을 싹 쓸어가고, 개인 투자자들이 있는 거 다 뺏어가고, 그런 모습. 기관들은 그걸 방관하고 있고, 이거는 진짜로, 네.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떻게든 증시 부양을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증환펀드 어디 갔어요? 증환펀드. 야, 증환펀드야! 오이씨, 어디 갔는지 보이질 않네?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죠? 자, 빨리 좀 개선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쯤 하고요.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죠. 실적 부진에, 주가가 다시 떨어진 카카오, 그리고 떨고 있는 네이버. 이 두 기업을 개미들은 줍줍하고 있다. 줍줍 타임이에요. 그러면서 막 주워가고 있다는 얘기인데, 왜 이런 것만 주워가는지 모르겠네요. 진짜. 물론 이제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매도할 이유는 별로 없다고 말씀드렸죠. 매도는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단기적 반등 기다려도 됩니다. 그런데 매수는 아니죠.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무엇을 노린다는 말씀입니까? 뭐 단기적으로 나는 수익을 노릴 거야 라고 하신다라면 지난번에 치고 올라갔을 때, 그죠? 엊그저께 치고 올라갔을 때 팔아먹어도 괜찮고, 뭐 물론 기다릴 수도 있겠죠. 더 추가 상승할 수 있다는 부분을 기다릴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단기성 물량들은 보통 몰빵 치거나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변동성에 또 노출되면 부담이 된다는 것 정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여기서 계속 신규 매수, 추가 매수 이런 것들 들어갔을 때 나는 장기적으로 봐야 되겠어. 많이 빠졌으니까 많이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하고 들어갔으면 조금 곤란하다는 얘기죠. 카카오하고 네이버 둘 다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는데 시장이 변동성을 보이게 되면은 당연히 같이 또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 얘네들이 지금 주가가 떨어진 이유는 실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카오는 3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11% 감소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매출은 일단 최저치를 달성했지만 기초가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뭐 네이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실적에 대한 부담감을 기업들이 그냥 그대로 안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상태에서 주가가 올라가기가 쉽겠는가 쉽지 않겠는가, 이거는 뭐 누구나 생각해도 마찬가지죠. 기업들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아요 라는 거에 대해서, 또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금리가 올라가요, 이 부분들은 서로 연관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둘이서 연관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떨어져 있는데, 여기서 최소한 유지만 해줘도 잘하는 거죠. 왜냐면 단기적으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더 떨어지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라도 만들어주는 게 일단 맞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모습들인 상황이라서 매도보다는 일단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좀 버텨봅시다, 이런 내용이지, 매수를 들어가는 건 좀 어렵지 않냐라는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개인들이 계속 사들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767억 원 규모의 카카오 주식 순매수, 네이버 주식도 431억, 둘이 합쳐가지고 지금 1000억 원이 넘네요. 이 돈들이 다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돈들을 또 동원을 해가지고 매수를 해줬다라는 얘기죠. 자, 카카오와 네이버의 주가는 반등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뭐 주가가 과거 대비해서 매력적인 수준은 맞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매력적이진 않아요. 뭐 주가가 아직도 고평가라는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만큼 떨어졌어도 고평가라면 도대체 얼마나 많이 올라간 것이냐, 이런 얘기죠. 근데 어쨌건 뭐 과거보다 많이 내려가 있는 것은 맞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매력적인 건 아니고 그냥 내려가 있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실적 추정치가 하향된 속도가 너무나 빠르게 일어나고 있고, 또 성장주들에게 불리한 금리 인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바닥이라고 얘기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맞는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과 같은 성장성을 기대하기도 어렵고, 또 그런 어떤 플랫폼주들이 올라가기 위한 그런 어떤 코로나의 환경,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도 어렵고, 실적 전망치도 별로 안 좋고, 이런 상태에서 주가가 떨어지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올라가는 것도 힘들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추가적인 어떤 매수를 들어간다거나 또는 단기적인 대응을 위해서 매수를 들어간다거나,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좀 지양해야 된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즉 매수는 아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갖고 있는 부분에서 조금 이제 매도보다는 조금 지켜보면서 대응하자, 이런 부분은 맞는 거지만, 지금 매수가 들어오는 것은 그다지 좋은 투자가 아니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갈게요. 주식시장에 지금 돈 가뭄이 일어났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돈맥 경화,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어 있고 그냥 그지 같아, 이런 얘기랑 마찬가지입니다. 나 주식 안 해, 돈 내놔 해가지고 다른 데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디로 가고 있느냐? 채권과 예금, 적금. 야, 진짜 주식이 예적금하고 싸우면서 이렇게까지 고전을 할 거라고 생각조차를 못 해봤었죠.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할 이유도 없었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될 필요성도 없었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네요. 야, 진짜 예적금으로 이동한다. 왜냐면 예전에는요, 증시가 안 좋은 상황, 시장이 떨어진 상황에서는 뭘 했냐면, 금리를 낮춰서 유동성을 공급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더 들어오면 들어왔지, 이게 뭐 저쪽으로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은행으로 넘어갈 이유가 없어. 왜냐면 최저금리, 제로금리 막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은행에 뭐라도 돈 맡기냐, 이렇게 되는 거였죠. 근데 지금은 증시 상황이 안 좋은 상태에서 금리가 올라가 버리잖아요. 이렇게 반대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면 주가가 올라갈 때 금리가 같이 올라가서 경기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조절하면서 주가 떨어지는 형태로 가는 경우들은 거의 대부분이긴 한데, 주가가 이렇게 떨어진 상태에서 금리를 올려주는 상태,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자금의 이탈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죠. 그래서 지금은 예금이나 적금 쪽으로 많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거래대금이 올해 1월에 11조 원 정도였는데, 지금 5월에는 9조 원대 떨어졌다가 지금은 8조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거래대금이요. 근데 거래대금이 8조 원도 지금 저 정도 아니지 않나요? 더 많이 내려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5조 원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뭐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하루 평균 유가증 코스피 시장은 7조 5천억 정도 집계됐다. 근데 거래가 그것도 좀 늘어난 것 같아요. 거래가 줄어들 때는 막 6조 원대, 5조 원대 막 이렇게 보여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은 이제 평균적인 수치를 잡아놓은 거겠습니다만, 일일적인 그 당일에 하루에 어떤 쇼킹한 그런
그 거래 급감 상황을 좀 살펴보게 되면 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돈이 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도 커지게 되는 거고, 또 시장에 돈이 없기 때문에 밀어올릴 만한 힘도 부족하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요, 그 자리를 외국인들이 계속 메꾸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걸 보고 있으면서도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현실, 이런 것들이 조금 안타까울 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럴 때 기관이 들어와서 받아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기관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정부도 입김이 전혀 없으니까, 뭐 한다고만 얘기하지 뭐 이렇게 특별히 액션이 없으니까 너무 안타까울 뿐이에요. 네. 자, 그래서 이 자금들이 어디로 갔느냐 살펴봤더니, 정기 예금 잔액 5대 시중은행입니다. KB,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이렇게 5대 시중은행의 정기 예금 잔액이 808조 원대로 늘었다. 9월 말에는 760조였대요. 이것도 많이 늘어난 거지만 760조에서 무려 47조 원이나 늘어났다는 얘기죠. 이 47조 어디서 나온 거예요? 시장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뭐 예금, 적금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계속적으로 사상 최대 기록 전망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야, 정기 예금만 47조 원이 늘었다면은 이거 뭉칫돈 다 일로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고, 예금 말고도 또 다른 쪽 뭐가 있어요? 채권. 채권 쪽으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채린이란 말이 신조어로 또 등장을 했다고 하는데, 주린이에서 이제 채린이 이쪽으로 넘어가는가 봐요. 그 다음에 은행 오픈런, 은행 문 열기 전에 줄 서가지고 가는 거, 뭐 이런 거 있죠. 조금 더 높은 금리 상품에 가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글쎄 뭐 이거를 뭐라고 탓할 수는 없는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제 입장에서는 조금 안타깝습니다. 뭐 어차피 시장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높은 금리 쪽으로 이동하겠다. 지금은 5% 금리만 해도 굉장히 매력적일 걸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원금 보장이 되는 데다가 5% 이자면은 아이고 배당주보다 낫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배당주보다 나은 게 아니라, 배당주가 5%의 뭐 배당을 줄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시세 차익이 이제 발생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그런 쪽으로 매수가 들어가서 매집이 이루어진 상태라면 여기서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매수가 들어오면 주가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면서 배당도 같이 챙겨주면 은행보다는 훨씬 낫겠죠. 주식시장은 항상 은행보다 나았어요. 근데 그게 단기적 관점에서 비교치로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은 은행 쪽에 조금 더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채권 시장 들어가가지고 하는 것도 많이 있죠. 뭐, 최근에는 이제 그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채권 쪽으로는 조금 덜 가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 더 많이 몰려드는 것 같긴 한데, 주식 시장에 돈이 안 들어오고 있다는 거, 또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 돈이 돌고 있지 않다라는 거, 이거는 기업들에게는 상당히 안 좋은 소식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변동성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다는 걸 우리가 꼭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거는 나쁜 소식이긴 하겠습니다만, 오히려 우리가 바라봤을 때는 개인들, 즉 경쟁자들이 많이 떨어져 나갔고 시장을 끌어올려서 수익을 어떻게든 만들어내야 되는 덩어리 뭉치 자금들이 시장에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는 기회가 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 그것만 우리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목소리가 자꾸 갈라진, 왜 그러지? 자, 그래서 FOMC 충격이 지속되고 있는데, 자,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뭐, 오래 갈 것 같지는 않고요. 기술주 쪽으로만 일단 번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 그 외에는 뭐 다우지수 이런 쪽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주에 CPI 지표 발표되잖아요. 이게 8.1%가 예상치예요. 근데 이거보다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어서, 네, 일단은 물가 지표 보면서 또 방향성을 그때 또 결정을 지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우리나라는 조금 영향이 좀 있을 수는 있겠죠? 네, 참고하시고. 개미는 네카우를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있는데 그다지 좋은 투자 전략은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자, 주식시장에 돈 가뭄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변동성 장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필요한 내용이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시장을 조금 변덕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장, 네, 오늘 주말장 대응할 때는
일단은 변수를 좀 생각하셔야 되겠죠? 네. 뭐 약간 흔들리는 모양새가 나타나든 아니면 어쩌면 오늘은 음봉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셔야 되기 때문에 아침부터 달려들지 마시고 조금 천천히 대응하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자,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당신이 저퍼 종목에 투자하려 한다면 저가로 거래되는 종목 중에서 실제로 성장 가능성이 낮은 종목과 단순히 저평가된 종목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차이를 구분하기란 말처럼 쉽지가 않다. 자, 요거는 이제 우리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퍼 강의를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저퍼주이면서도 매력적인 것과 저퍼주이면서도 그렇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을 구분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할 수 있는 어떤 기준들을 세우고 거기에 맞춰서 종목들을 분석하시면 훨씬 더 좋은 투자가 되실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저는 장중시장 때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장중에 변화하는 그런 변동성에 절대적으로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주말장이니까 절대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아침에는 조금 떨어져 시작한다면 오후에 또 올라갈 수 있지만 그 흐름들을 잘 타고 들어가는 거 절대 잊지 마셔야 되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도 화이팅!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